이런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네, 저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더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이제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책에서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더 강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네,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의 2020년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산업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산업이 충격인 게 아니에요. 기회를 본 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온라인 쇼핑 그렇죠. 영역인 거죠. 근데 가장 충격을 받은 업종이 여행, 네. 항공, 숙박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만 충격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모두 다 하나같이 우상향한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년, 21년 상당 수준 조정됐었죠. 평균 상업용 시장의 어떤 추세, 뭐 임대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조정됐었죠. 그 조정된 이유는 저는 상업용 시장을 볼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지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 예. 이 공실률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계속 폐업하셨거든요. 많이 하셨죠. 예, 계속 폐업으로 연결됐고, 제가 어느 강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다시 창업하지, 폐업했더라도 다시 취업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한 2,700만 명이고, 그 중에 대략 한 600만 명 정도가, 요 정도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재밌게도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는 늘었어요. 코로나19 상황에도. 고용 규모가 줄어든 것, 취업자가 줄어든 건 자영업자가 줄어서예요. 이건 정말 정확합니다. 임금 근로자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충격이 아니에요. 고용 충격도. 자영업자의 충격이에요. 결국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전개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계속 늘었죠. 네. 이것은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와 창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교하시면 좋은데, 이게 선행지표죠. 공실률의 선행지표. 근데 이 창업 의사가 계속 줄어들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폐업 의사는 고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 공실률이 고점을 찍은 거예요. 특히 공실률이 가장 고점을 많이 찍은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하나가 중대형 상가입니다. 소형 상가보다. 그러니까 중대형 상가가 또 공실률이 늘어난 거는 크게 식당 하시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폐업하고 작은 식당을 여셔요. 그러니까 소형 상가는 공실률이 다시 줄어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중대형 상가만 공실률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게 공실률이 언제가 고점일까를 보시면 좋은데, 이것은 폐업 의사가 좀 줄어들고 창업 의지가 좀 커질 때, 그런 기로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그게 선거입니다. 선거요? 선거와 선거 시점.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시점이에요.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대폭 완화하고, 이제 코로나19를 정부가 통제할 일이 아니다. 독감처럼 개인이 판단할 일. 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인지 여부,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라. 이게 위드 코로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독감처럼, 감기처럼, 풍토병처럼 그렇게 다뤄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이 되는 거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독감이나 여러 감기 바이러스들이 평생 안 없어지잖아요. 네. 코로나19도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3월 봄을 기점으로 해서 창업 의지가 지금 극저점이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특히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런 시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만큼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22년 전망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었어요. 네.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공사하는 곳도 다 이제 또
더 이상 못하겠다. 요즘에 신축이라든지 뭐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을 받았는데 네.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라든지 네네. 시공사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네.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음. 기본적으로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 22년은요.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시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럴 때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할 때 저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어떤 원자재가 특히 많이 상승할까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를 봐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물류비도 커지잖아요. 네. 해운도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난리입니다 지금. 화주사, 제조사가 있어요. 이것을 제조사. 수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기업과 이 물류업자, 3PL이라고 하죠. 물류업자는 장기 컨트랙을 맺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0개씩 매월 수출할 테니 얼마의 장기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해운사랑 또 건건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운이 계속 올라가요. 네. 근데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해운비가 올라가니까 얘가 계속 파산하는 거예요. 건설 산업이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산업에 걸쳐서 이런 그 비용 상승이 이슈입니다. 건설사들도 이 원자재가 너무 시멘트, 뭐 철근, 뭐 철 스크랩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요. 그러니까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가격에는 이걸 납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중소 건설사들의 파산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급의 차질을 빚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 현상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공공 분양 말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요. 그리고 이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도 해요. 그렇죠. 동시에 이 공급량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공급이 위축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요인으로 계속 만들어지긴 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공급도 부족한 뿐더러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앞에 공실이나 이런 추세랑 맞물려서 상승 요인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공공 분양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급 폭탄의 성격이 아닙니다. 공급 폭탄은 여러분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폭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 열기가 몰리고요.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윳돈을 갖고 2주택이 아니라 여윳돈을 갖고 1주택 상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더 수요도 몰려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이제 강세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죠. 투자 관점에서 혹시 다른 자산에 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근데 거시경제를 좀 보면요, 네. 거슬 수 없는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 전망의 필요성이 뭐냐면 거슬 수 없는 흐름을 봐라 이거거든요. 이게 모든 그 지표라는 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 플럭추에이션은 있어요. 등락은 있어요. 근데 등락을 하더라도 우상향하는가, 등락을 하면서 우하향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락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가 우하향하는가를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 두 가지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대전환의 시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은 족장님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대전환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대전환은 진작부터 일어났고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의 인터뷰를 각자 댁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디지털 대전환의 산물 아닙니까? 근데 이 디지털 대전환을요, 제가 A에서 A-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족장님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는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공개홀에서 하다가. 이게 A가 A-가 된 거죠. 근데 그 컨텐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 대전환은요, A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디젤차 타다가 전기차 타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화석 연료로 발전하다 전기를 생산하다가 이제 재생에너지 원자력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대전환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풍력 발전을 만든다. 또 태양광 발전을 만든다. 뭐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를 만든다. 여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게 비철금속들입니다. 광물 소재. 그걸 에너지 전환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두 가지 흐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개될 텐데, 그런데 이런 석탄이나 화석 연료 기반은 줄어들 텐데, 그러나 그것을 대체하는 물질의 수요는 계속 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대체하는 물질은 뭡니까? 에너지 전환 광물이죠. 리튬, 구리, 알루미늄, 팔라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공급망 대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맞물려서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터에 러시아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흐름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소재의 가격이, 비철금속 소재의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로 한다면 이런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네, 저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혹시? 네,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청년분들께, 무주택 청년분들이시라면 향후 5년 동안 반드시 분양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하라. 그래서 공공 분양을 받으셔라. 네, 그건 이제 첫 번째 완벽한 컨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리 인상기, 네. 금리가 계속 인상하잖아요. 인상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점에 달을 때가 있어요. 이 정점이라 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 그러면 그 정점에 달하는 지점이 제 생각에는 22년 말이나 23년 중반 정도. 그 기간까지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게 뭐 추천될 만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택을 사는 건. 그래서 참으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대선 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네네네. 또 녹화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 나눴던 상업용 부동산, 특히 중대형 상가. 중대형 상가 건물이 있으면 상가 뭐 빌딩을 사셔라 다 이건 아니지만 중대형 상가의 일부를 기존 부동산이든 아니면 신규 분양이든 그런 시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봄 정도면 충분히 그 시점이 다다를 것이다. 공실률을 좀 추적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이든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처럼 어제 사고 오늘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사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3년 초중반까지는 좀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고 그때까지만 알아보시면 좋겠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얘기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다만 서울, 경기도와 지방 간의 탈동조와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특히 인구 소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투자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나는 지방 살지만 주택을 하나는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선택도 좋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집을 하나 보유하시고 지방에서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신다. 전세를 주고. 나는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긴 시간 동안 저희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좀 잃지 않는 투자, 건전한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 나무만 보시기보다 나무가 위치한 산, 숲을 보시는 그 경제 그 자체를 보시는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 또 찾아오셔서 많은 정보를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모셔서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